자, 35회 이론 다음에 가, 나에 들어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그랬습니다.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 역사적 원가, 요걸 여러분 취득 원가라고 적어놓으세요. 4월 때 장부에다가 적은 것을 사원 가격, 취득한 원가, 그걸 역사적 원가라고 그러죠. 4월 때 그 금액으로 장부에다 적어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산가액 측정치는 무엇은 높으나 여러분 누구나 봐도 검증 가능하다. 검증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물을 샀는데 건물 샀을 때 100억짜리다. 100억짜리다. 그러면 100억이라고 취득한 금액을 적어 놨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것은 100억에 구입했네 라고 검증 가능하다. 누가 봐도 이거 100억에 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검증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검증 가능하다. 이것은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은 높으나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여 여러분 이건 실제 그냥 이 건물 값은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인지를 안 적혀 있어서 이런 얘기예요. 시가를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여 지금 현재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목적 적합성이 떨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의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2번은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감가상각비는 그랬습니다. 기계장치가 지금 취득할 때 1억이네요.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잔존가치 빵. 요것이 감가상각비 방법이죠. 내용연수는 다 같이 몇 년? 4년. 4를 나눠봐요. 1억 나누기 4억, 1억 나누기 4를 하니까 1년의 감가상각비가 2,500만 원이 나오네요.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와요? 2,500만 원. 이 2,500만 원은 2018년 감가상각비예요. 2018년도의 감가상각비가 얼마였다고요? 2,500만 원.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것은요. 2019년 결산 시 감가상각비는 그랬어요. 그럼 2018년에 감가상각비가 여러분들 2,500만 원. 이건 답이 아니죠,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성능과 내구성 강화를 위해 1,0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여러분 1,000만 원 지출, 내용연수 연장, 2년 연장. 여러분 내용연수 연장이면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게 바로 자본적 지출. 1,000만 원은 어디에다가 포함해야 됩니까? 건물에다가 포함해야 합니다. 건물에다가 포함한다고요. 건물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1억 1,000만 원이 되겠죠? 1억 1,000만 원. 취득원가가. 그리고 여러분 장부가는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 방금 우리가 2,500만 원 나온 거 있죠? 2,500만 원을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장부가가 지금 얼마 나온가 봐봐요. 장부가가 1억 1,000에서 2,500만 원을 빼봐요. 그럼 얼마 나와요? 8,500만 원 나와요. 8,5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이게 지금 장부가예요. 8,500만 원인데 왜 이게 장부가가 지금 필요하냐면 여러분 여기에 봐보세요. 내용연수를 연장했다 그랬어요. 원래 내용연수가 몇 년이었나요? 4년이었어요. 4년. 4년 있는데 2018년도에 한번 했어요. 그래서 3년 남았어요. 3년. 근데 3년 남았는데 몇 년 연장했다고요? 2년 연장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바뀌어요? 5년으로 바뀌어요. 좀 어려운 문제네. 내용연수가 다 같이 몇 년이라고? 5년. 오케이. 그래서 나누기 취득원가 여기 지금 장부가 얘기죠. 나누기 내용연수 5년 이렇게 한번 해보면 감가상각비가 2019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1,7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1700만 원이 나오죠. 이게 답인데 여기 밑에 이건 뭐예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성능 유지, 현상 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것은 비용으로 떨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1700만 원인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유형 파악을 스타일을 좀 알아놓으시고요. 비슷하게 나오면 여러분 맞힐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문제 한번 보시면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회계 정책의 변경. 여러분 정책의 변경 동그라미. 정책의 변경. 정책의 변경은 여러분 정책의 변경은 뭐냐면 자 무슨 방법에서 기업의 기준에서 인정된 방법에서 기업의 기준에서 인정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정책의 변경이에요. 정책의 변경은 여러분 처음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장부를 소급해서 적용해요. 소급법으로 합니다. 소급법. 다 같이 무슨 법? 처음부터 장부를 다 뜯어 고친다는 얘기예요. 정책의 변경.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방법에서 무슨 방법으로 바꿨다. 그럼 전부가 다 소급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급법. 그런데 추정의 변경은 여러분 뭐냐면 숫자의 변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의 변경. 무슨 숫자, 율 이런 것을 변경한 것은 추정의 변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비교해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숫자의 추정의 변경은 여러분 지금부터 잘하자. 지금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전진법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무슨 법? 전진법.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정책의 변경은 올바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게 바로 정책의 변경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장부를 뜯어 고치라 그래서 소급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정의 변경은 숫자의 변경이라 했고 전진법이라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다. 처음부터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 방법을 바꾸는 것은 정책의 변경이라 그랬죠. 감가상각의 방법. 감가상각 방법 있죠? 감가상각의 방법. 여기 방법이거든요. 방법을 바꾸는 거, 요거 변경하는 건 감가상각의 방법인 건 추정의 변경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원래는 감가상각 방법 변경하는 것은 원래는 정책의 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제기 기준 도입되면서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이게 참 잘 나오죠. 감가상각 방법은 추정의 변경이다. 감가상각 방법은 추정의 변경이다. 요거는 개정됐다. 그러므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단골 문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봅니다. 정책의 변경은 전진적이라 그랬나요? 여러분 정책은 소급법이라고 그랬죠? 소급법.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죠. 자, 추정의 변경. 여러분 전진적으로 하는 건 추정의 변경이라 그랬죠? 다음 단순히 세법의 규정에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세법 개정으로 이것은 이 지문 상당히 시험이 잘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다음 회계 변경은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 변경을 하는 기업은 회계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를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러분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정의 변경을 한다. 다 같이 무슨 변경? 추정의 변경. 다 같이 무슨 변경? 추정의 변경.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여러분 정책의 변경으로 해버리면 소급법을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장부를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3번의 답은 1번이다. 다음 4번
4번 보면요.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그랬어요.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T자를 그려서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충당금 계정을 그려봐요.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기초가 대변에 있어요. 기초가 대변. 기초가 지금 얼마 있어요? 40만원. 여러분도 T자를 그래서 같이 하고 있나요?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예, 버는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 자, 30만원이 회수불능되다. 대손칠했다. 갖다 썼다 이 말이에요. 회수불능 차변에다가 30만원 감소. 그러면 대손충당금 잔액 지금 얼마 남았어요? 10만원 남았다고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지. 다음 또 10만원 남았는데 지금 봐보세요. 10월 28일 날 1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대손 처리했던 것을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손 충당금이 더 증가되겠죠? 회수, 그렇지, 대변. 고경아 씨 아주 잘하네. 회수 대변에 10만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잔액은 얼마일까요? 잔액은 지금 대손 충당금 잔액은 그렇죠, 20만원이죠. 다음 매출 채권 잔액이 얼마에서 1억이 있어요. 1억에서 몇 퍼센트? 1억에서 몇 퍼센트? 1%. 1%는 얼마 나와요? 우리 회사가 100만원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요? 100만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다 100만원에서 여러분, 우리 회사가 대손 충당금 잔액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가 있어요? 50에서 30을 빼니까 얼마? 20만원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설정해야 할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80만원이라고 합니다. 차변의 대손상각비 80만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80만원. 지금 대손상각비로 계상해야 할 금액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답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다음 5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 여러분 식별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도로 판매가 가능하다. 그게 식별 가능성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자원에 대한 통지를 해야 된다. 내 거라면 내가 통지를 해야 되죠. 그것이 내 거가 아니라면 통지할 수가 없잖아요. 내 거면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원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 그러면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미래의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건 자산은 전부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다는 건 자산에 대한 설명이고요. 무형자산에 충족되기 위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된다. 식별 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가능성, 그 다음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는 세 가지를 우리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정의법입니까? 무슨 법이죠? 여러분들은 써주셔야지. 정의법. 한 사람만, 고경아 씨만 하고 있어, 고경아 씨만. 정의법 다 써야지. 그렇지. 아직 안 쓴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인가? 오케이. 마무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무리를. 그렇지. 다음, 여러분, 무형자산은 상각 누계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여러분 무형자산은 직접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직접법. 대부분 직접법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자산에서 직접 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누계액을 쓰면 간접법인데 직접법을 사용한다. 대부분 실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몇 년이라고 한 것만 빼놓고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있나요? 네. 다음 6번. 6번은 다음은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기계장치를 관련된 거다. 여러분, 이 기계장치 마무리네요. 자, 감가상각비. 자, 여러분 300만 원을 치르겠어요. 그러면 300만 원 잔존가액은 잔존가액 뭐예요? 10% 있어요.
그러면 내역연수가 몇 년? 5년. 정액법이라고 그랬지요. 취득원가는 얼마? 3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여기에 10%면은 30만 원이 되지요.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면 5분에 얼마 나와요? 270만 원 나와요. 맞습니까? 그러면 270만 원 나누기 5 해보세요. 54만 원. 여러분 다 같이 얼마 나와요? 54만 원. 다 같이 얼마 나온다고요? 54만 원. 분계를 한다면 여러분 요거 분계 적어 놓으세요. 기계장치에 대한 분계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54만 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이 문제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54만 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54만 원. 그 다음에 여러분 정부 보조금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부 보조금이 얼마 있어요? 50만 원. 이것은 정부 보조금을 지금 감가상각할 때 소멸되는 거예요. 지금 감가상각을 똑같이 합니다. 50만 원 나누기 내역연수가 몇 년? 5년. 5년 동안 이거 나눠주는 거랑 똑같이 하고 5년 동안. 그러면 이번 연도에 정부 보조금에 대한 감가상각은 얼마입니까? 10만 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정부 보조금이 대변에 있던 게 정리되려면 무슨 변에 와야 됩니까? 차변에 정부 보조금 감가상각 통해서 소멸된다고 그랬잖아. 아주 좋아요, 이거. 정부 보조금이라고 써봐요. 정부 보조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10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비 54만 원 중에서 정부 보조금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래서 감가상각비 빼야 돼요. 대변에 감가상각비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에 54만 원은 여기에 이 300만 원에 대한 여러분 감가상각비가 54만 원이에요. 그 중에 정부 보조금이 50만 원이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에 대한 것을 감가상각비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자 정답을 찾는다면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감가상각비는 그래서 54만 원에서 요거 정부 보조금에 해당되는 10만 원을 차감하면 얼마가 나와요? 예, 44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두 개를 반드시 적어놓고 이해를 해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네. 알았다고 해주세요. 네네. 다음 7번. 7번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은 오류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자, 여러분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현금으로 결제 후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해당 영수증을 재무팀에 제출하지 않아 관련 회계 처리가 누락됐다. 여러분, 요거 분기를 한번 해볼까요?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다. 다 같이 우리는 무슨 비라고 할까? 접대비가 되나요? 접대비. 다 같이 무슨 비? 접대비. 접대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계가 되죠. 접대비는 여러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인 판관비죠. 판관비 요것이 지금 누락됐어요. 여러분 누락. 그러면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누락됐으니까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감소되죠. 감소되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증가되겠죠. 비용이 줄어드니까 영업이익은 증가되죠. 요 이해 갑니까? 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면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다 같이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와요? 매출 총이 다 같이 뭐가 나온다고?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인 판관비를 빼면 다 같이 무슨 이익이 나온다고? 영업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 그러면 지금 매출 총이익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빼는 것이 지금 증가돼요? 감소돼요? 비용이 감소되지요? 그러면 당연히 이익은 증가되는 거 이해가 갑니까? 예. 여러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는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증가한다는 문제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음 8번 문제 보시면 자,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답이 회계 감사를 수행하는 외부 감사인에 따라야 한다. 여기 틀렸죠? 기업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이다. 답은 몇 번? 3번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이것은 여러분 내부 회계관리 제도라는 것은 여러분 이 파트를 조금 여러분 신경 써서 좀 보면 이건 아주 쉽게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예, 다음은 몇 번? 9번 문제를 보면 9번 영역의 공급이네요. 여러분 영역의 공급은 우리가 이게 바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고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여러분 영역이에요.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뭐예요? 지식, 경험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라고요. 자, 어제도 여러분 설명을 했지만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를 부담해서 일부나 전부를 부담했네. 자재를 부담했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뭘로 본다 그랬어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랬어요. 다 같이 뭐의 공급?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영역의 공급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이에요. 재화의 공급. 다음 부동산을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했어요. 당연히 여러분 부동산 판매를 했으면은 여러분 재화의 공급이죠. 특허권을 양도하고 특허권을 팔았어요. 당연히 재화의 공급이죠. 그래서 답은 9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라고 외쳐주세요. 다음 10번 갑니다. 10번 다음 일기 확정 신고 시 과세 표준을 구했어요. 과세 표준은 얼마냐? 자, 매출 애누리가 차감되지 않았네요. 매출 애누리는 빼야 돼요. 자, 얼마에서? 1200만 원에서 얼마를 빼라고요? 50을 빼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이것은 1150만 원. 계산기 두들겨 놓으세요. 1150만 원. 이건 1150만 원입니다. 다음 비품 매각대금 요거 플러스 다음 자산수중이익. 여러분 자산수중이익은 여러분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세 표준을 구했죠. 우리가 자산을 기증받았잖아요. 예, 요건 지우세요. X.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제품. 여러분 요것은 시가로 한다 그랬어요. 시가. 팔아야 할 것을 갖다가 제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간주 공급에 해당되죠?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지요?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지요? 얼마를? 600만 원을 더해야 됩니다. 지금 300, 600, 그 다음에 1150만 원을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2050만 원. 자, 여러분 여기서 요거 관심 좀 가주세요. 자, 여러분 매입세 공제 받았다 밑줄 자. 매입세 공제 받았다 그 말은 여러분 매입세를 공제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파는데 원래 팔아야 정상이죠. 국가가 왜 부가세를 돌려줬겠어요? 요 제품을 팔 줄 알고 판매해야 부가세가 거치거든요. 그럴 줄 알고 여러분 뭐 했다? 요걸 돌려줬다는 거죠. 부가세를.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러고 팔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어? 그러면 대표이사 네가 책임을 져라.
그래서 부가세를 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부가세 돌려받았던 거 토해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간주공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나왔다면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간주공급인데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요 간주공급을 보지 않는다는 걸 강조합니다. 알았나요? 혹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까마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격자가 또 많이 줄어들겠지. 여기서는 매입세를 공제받았다는 의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다음. 그 다음에 11번을 가봅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세 신고 납부에 대한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폐업하는 경우에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맞는 것 같지만 틀렸어요. 폐업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 끝난 후가 아니라 다음 달 25일. 다음 달 25일 키포인트입니다. 다음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정된 사업장의 부가세를 합산하여 여러분 총괄 뭐라 했어요? 납부만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신고는 각각 해야 된다니까. 요거 아주 틀린 질문으로 자주 나오지요. 자, 납부만 총괄 납부만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환급의 경우 각 과세 기간별로 확정 신고 기한 후 여러분 확정 신고 기한 후 며칠? 여러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자, 여러분 조기 환급은 며칠이고 조기 환급은 15일. 빨리 해주죠. 예, 다음 예정 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예정 신고한 과세 표준을 확정 신고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네. 다음 12번. 자,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다.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여기 나와서 설명 좀 할게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들어가면 여러분 상조회 직장에 보면 상조회가 있어요. 상조회. 직장에 가면 상조에 가입을 합니다. 보통 보면 10,000원, 20,000원씩 월급에서 떼요.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직원들 애경사가 있으면 이 상조에서 애경사에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직원들 걸 상조에 회비를 걷어가지고 이것을 모아하나 가지고서 애경사에 이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가 여기다가 불입을 계속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입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불입했어. 직장을 오래 다녀가지고서 1,000만 원. 내가 매달 불입해가지고서 불입한 금액이 1,0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지금 퇴사를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봤더니 퇴사를 할 때 봤더니 요거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이죠. 내가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환급받는 게 나는 결혼도 안 했고 애경사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그러면 1,000만 원만 불입했는데 내가 환급받은 건 1,200만 원을 받았어요. 요걸 초과해서 받았죠 지금. 여러분 내 얘기 듣고 있어요? 예, 여러분 내가 불입한 금액을 초과해서 받았잖아. 예, 신경 써서 좀 해주는 거야 여러분. 자, 여러분 초과해서 받았어요. 예, 그것을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이라 하는데 이것을 무슨 소득으로 볼 거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소득으로 볼 거냐 이 말이에요. 여기 사업소득입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금융소득 이자소득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자소득으로. 알았나요? 이걸 직장공제에 초과하는 겁니다. 이것은 원천인수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장공제에 초과하는 것은 이자소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왜? 불로소득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와. 불로소득이라고 해요. 자,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현금 배당은 조건부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을 좀 어렵게 해놨는데 자 봐보세요.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았어요 배당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를 한 번도 안 했어. 세금 한 번도 안 냈어. 그렇기 때문에 외국법에서 받았다면 얼마가 됐든 간에 무조건 종합과세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거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겠지? 오케이. 외국에서 받았다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한 번도 안 떼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세금 안 떼었으니까 이것은 얼마가 됐든 간에 무조건 종합과세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2번의 답은 2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은행에서 정기예금 이자 수령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맞죠? 지금 요거하고 뭔 차이예요, 여러분? 요거하고 지금 여기 4번하고 3번하고 뭔 차이입니까? 요건 여러분 외국법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받은 거야. 국내에서. 국내에서 받은 것은 2천만 원까지는 여러분 분리과세잖아. 이해 갑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빨리빨리 가줘서. 다음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 씨가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그랬어요. 종합소득금액. 여러분 은행에 예금해 놓은 거 방금 뭐라 그랬어요? 분리과세. 무슨 과세? 분리과세. 끝.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직장을 여러분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여러분 무슨 과세죠? 분리예요, 분류예요. 분류과세. 요것도 산업재산권을 양도로 이런 무형자산을 양도한 것은 여러분 기타소득이에요. 다 같이 무슨 소득? 기타소득. 이런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받는 것은 여러분 필요경비가 60% 인정됩니다. 대부분은 필요경비가 60%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필요경비가 60%면 60% 뺀 40%를 곱하면 소득금액이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1,000만 원에 40% 하면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 예. 다음 14번.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밑줄짝. 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계약되어 있는 날 수입 시기가 된다. 맞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소득공제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공제한다. 맞습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공적연금소득을 확정신고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만 있는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만 있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확정신고는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매달 며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신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적연금만 있다? 그러면 요거하고 여기 확정신고 할 필요가 없는 경우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네요. 다음 15번. 다음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당 과세 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이혼했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혼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내일로 미뤄요.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예. 다음 2번. 인적공제 적용 시 장애인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아? 장애인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아?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맞은 사람들이에요.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이것도 맞아요. 다음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고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데 둘 중에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어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걸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한부모 공제를 유리한 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혜림이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다 같이 몇 번입니까? 예, 4번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